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제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줄 주제는 이제 환경과 자연이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부 디지털 시대와 세계라는 큰 주제 아래서 제 1장 디지털 시대와 세계의 치유라는 이 테마를 이제 가진 이 제 1장에 들어가기와 그다음에 제 1절인 디지털 시대 기술과 문명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술과 문명이라는 제목의 이제 제 1절을 다뤘는데 그 1절의 내용은 오늘날 정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을 통해서 오늘날과 또 미래 사회는 하나의 유토피아를 맛볼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그 대재앙과도 같은 디제스터 하나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인가. 자, 이런 그 기술 낙관론과 뭐 비관론 또는 기술의 그 긍정적인 측면과 디지털 기술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자,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그 주제에 이제 이어서 이제 특히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자연이 오늘날 굉장히 그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점점 더 숲은 사라지고, 그죠? 푸른 숲이 사라지고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그다음에 비옥한 토지들은 사막화되고 건조화되고, 또 이 대기의 기후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산업화되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하고 발전하는 이런 인간의 문명이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까 특히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 가스,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다 보면 결국 자원이 고갈될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 소위,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기에 쏟아져 나가면서 결국은 오존층도 파괴되고 또 우리가 대기가 오염되고 그러면서 또 온도는 상승하는, 그죠? 온실가스들이 이제 온실 효과로 이 지구의 대기권의 온도를 상승시킴을 통해서 결국은 또 그것이 이제 극지방의 이런 빙하를 녹게 하고, 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이런 아주 높은 지대 만년설, 항상 그 눈을 얹고 살았더니 만년설이 이제 녹게 되는, 자, 이런 그 문제를 또 발생시키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만년설의 녹음을 통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럼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같은 아주 유명한 관광 도시가 물에 잠기는 침몰 위기에 처한, 또 우리가 아는 그 태평양 제도의 어떤 그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작은 섬들,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던 국가는 아예 국가의 그 말하자면 영토, 국민 주권이 이제 세 가지 국가를 이루는 요소라면 영토를 아예 상실당하는 침수로 인해 가지고, 침몰로 인해서 해수면의 이제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제 침몰돼 가지고 이 섬들이 다 물에 잠기면서 아예 영토를 상실하는, 그 국가가 사라져 버리는 뭐 이런 수몰 위기까지도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환경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들어가기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뮤직비디오 네 편을 봤죠. 뮤직비디오 보면은 사실 그 프랑스 말로 메종, 즉이라는 말은 이제 집이란 뜻인데, 우리가 드림캐쳐의 아포칼립스 시리즈, 종말을 우리가 경고하는, 인류의 종말을 경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를 이제 하여튼 깊은 의식을 갖는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아포칼립스 시리즈 3부작 트릴로지의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매종이 결국 지구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 것이죠. 상징화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런 지구촌이 하나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곳곳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러면 그 집에 어떤 기둥이 무너져가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숲이 사라져 버리고 건조화된 기후로 인해서 사막으로 변하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집에 또 중요한 뭐 주춧돌이 또 말하자면 녹아내리는 것이랑 마찬가지고, 네,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침몰당하고, 그러면 집 전체가 침수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기둥이 무너지고 또 주춧돌이 녹아내리고 침수되면서 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지구촌이 사라져 버릴, 종말로 종말의 이럴 위기를 이제 노래한 것이 바로 그 매종이라는, 그죠? 그런 노래였다고 본다면, 그래서 Save My Home in the Jungle, 또 우리가 뭐 폴라 북극 지방, 그다음에 뭐 데저트 사막, 그리고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오션, 이제 이런 바다, 자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Save My Home, 그곳에 있는 우리의 집을, 즉 우리의 지구촌을 지켜달라고 간절한 소망의 노래를 한 것이 이제 매종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인 아포칼립스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바로 비전이죠.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싸워 나가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 온난화를 가져온 주범에 해당하는 그런 적의 세력과 싸워 나가자. 우리가 환경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give it up tonight. 그치? 오늘 당장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서 그래서 이제 뭐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웬만하면 재활용품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플라스틱 제품, 비닐 제품, 자 이런 인공적인 화학 제품을 공해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들, 네,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인공적인 제품들, 그 다음에 화학 약품들, 무슨 세제도 친환경 세제를 쓰지 이렇게 막 맞으면 자연을 오염시키고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그 세제나 비누나, 자 이런 화학 약품으로 처리된 것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고, 설거지할 때도 또 우리가 뭐 쓰레기 양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제품, 비닐 제품, 네, 썩지도 않는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화학 제품들을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이런 어떤 각자 개인 하나하나의 노력이 합쳐졌을 때 어떤 미래에 우리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이 환경을 보존하고 또 가꾸는 어떤 그 비전이 하나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희망의 노래를 나름대로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부제가 From Us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종은 Save Us였는데 우리를 구해달라는 하나의 맞으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호소였다면, 비전은 하나의 From 저기 뭐예요? Follow Us, 그죠? Follow Us죠. 네,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고 환경을 오염원을 제거하고 줄여나가는데 동참하자. 그래서 Follow Us, 우리의 이런 캠페인에 동참하라는 어떤 적극적인 한 메시지를 준 것이 비전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봉보야지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찬 미래를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인류의 여정, 희망찬 좋은 여행의 여정을 한번 꿈꿔본 것이죠. 보다 더 적극적인 희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다시 소생하는 이런 봄처럼 이렇게 파괴된 자연에서 다시 꽃이 피고 숲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죠? 오염된 그 환경들이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고, 자 이런 희망을 노래한 것이 봉보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제는 From Us, 우리로부터 이제 새롭게 환경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인류의 삶으로 운명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와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인류의 문명을 한번 그려나가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이제 봉보야지 마지막 작품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뮤직비디오들을 보겠는데, 우리가 봉보야지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난 끝에 우리가 봉보야지라는 비디오를 한번 여러분에게 링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맨 뒤에 Heal the World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봉보야지 직전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1992년 작품이죠. 92년도에 나온 그 노래 Heal the World의 뮤직비디오를 또한 한번 세계를 치유하자고, 우리가 치유하는 데 노력하자는 이 건전한 캠페인을 담은 노래를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환경과 자연이라는 이런 주제를 개관해 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제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온도 변화죠. 예, 기후 변화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온도가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만년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녹아내린다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다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것이죠. 빙하드가 녹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우리가 겨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사만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겨울 날씨가 변해서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겨울에도 12월 뭐 1월 뭐 2월 이런 한겨울에도 어떨 때 보면 아주 따뜻해. 그죠? 그게 뭐 3일만 이렇게 뭐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 또 3일만 추워지는 게 아니고 뭐 한 주일 내내 뭐 따뜻할 때도 있고 정말 아주 오랜 기간 또 우리가 봄 날씨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물론 갑작스럽게 또 아주 추워질 때가 있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예전같이 그렇게 매서운 추위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봄이 봄도 그래서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막 우리가 보면 예전에 뭐 4월 돼야 벚꽃이 피고 뭐 3월 말 이후에 4월 뭐 4월 넘어서 피던 그 벚꽃도 뭐 어떨 때 보면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 뭐 3월에 벌써 핀 것 같고 뭐 어떤 목련이든 또 뭐 이런 것 봄에 피는 꽃들이 굉장히 앞당겨서 피죠. 예, 빠른 따뜻한 날씨가 빨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우리가 예전같이 그렇게 뭐 장마철이랑 또 그런 것이 따로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가 안 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됐다고 하듯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보다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란 말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해수면 온도도 우리가 해수면 온도도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우리가 어종이 변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 뭐 명태라든지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잡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그, 그, 그리고 이제 어종이 변화돼 가지고 저 아열대 지방에 있던 그런 어종들이 올라오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면도 지표면도 우리가 온도가 상승해서 아열대 기후라고 우리가 보통 온대 기후였던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에 가까운 이제 날씨를 보이는가 하면 또 해수면 상승도 해수면도 온도도 바닷물 온도도 상당히 상승해 가지고 아열대 지방에서나 잡힐 고기들이 우리나라 말하자면 바다에 말하자면 모습을 나타내서 그런 것들이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부터 잡히던 그런 고기들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량의 재료였던 그 어종들이 사라져 버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추운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뭐 온도가 상승하고 지표도 온도가 상승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기후가 아열대 온도를 보이고 이게 점점 더워져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술과 산업 발달로 인한 그것이고 이것이 이제 많은 그 환경의 오염을 낳으면서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기후 변화와 온난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구 환경이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니까 따뜻해지고 온난화되니까 생태계도 결국 변화를 일으키고 점점 더 건조한 이런 그 지역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숲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리고 이제 지구가 3분의 1이 이제 사막화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죠. 유엔의 그 보고 환경회의에 따르면은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47.2%가 건조 지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 숲이 줄어가면서 사막이 늘다 보니까 결국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이 사막으로 이제 점점 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사막화의 원인은 물론 인구가 이제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한 것이 원인이 되고 또 열대우림이 있었던 정글숲 우리가 뭐 Save my home in the jungle 이렇게 얘기하듯이 드림캐쳐가 매종해서 우리 열대우림 지역의 숲이 이제 마구 개발되면서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숲이 사라진 자리가 사막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첨단 기술 발달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숲이 사라지고 땅이 점점 메마르게 되어서 환경과 이제 상태가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화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또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건조 지역이 최근 기후 변화로
더욱더 급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생명이 아예 전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이제 변해버렸고, 매년 여름철 내륙과 해수면 온도 상승을 우리도 이제 경험하는 상황인데, 점차 우리가 온대가 아니라 이제 아열대 기후를 아까 말했듯이 나타날 그런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봄이면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불청객으로 맞이하는 이 황사, 미세먼지와 황사는 우리가 중국 내륙 또 몽고 지역의 사막화로 인해서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에 말하자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환경의 변화, 이런 환경의 파괴, 오염의 문제 중에서는 두 번째는 이제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 상승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극지방에 이런 빙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극지방의 빙하가 소멸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구의 그 지붕에 해당하는 이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알프스산, 유럽에 그런 만년설을 이고 있는 이런 꼭대기에 만년설이 항상 있었던 하얀 설산들이 녹아내려서 예를 들면은 이것들이 이제 빙하 쓰나미를 만드는, 또 우리가 이런 만년설이 또 녹아내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쓰나미를 이루고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가는, 자,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년설이 히말라야 만년설은 이제 2000년대에 벌써 3분의 2가 이미 소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히말라야는 설산이 아니라 하얀 산이 아니라 이제 뭐 민둥산으로 아예 이제 꼭대기가 이제 뭐 돌이나 아니면 뭐 그 불모의 그런 땅으로 변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점점 이렇게 빙하가 녹고 눈이 녹아내리면서 결국 해수면은 상승되면은 결국 쓰나미, 이런 쓰나미가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해안가 도시들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재로 하는 이제 해운대라는 이제 2009년에 영화가 있었고, 2013년에 더 임파서리라는 이제 외국 영화가 있었는데, 외화가. 이것들이 소재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운대에 쓰나미가 닥쳐왔을 때 침몰하는, 이 도시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문화재 손실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문명이 파괴되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자연의 복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인간이 너무나 무자비하게 이렇게 숲을 개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연도 인류에게 이런 재앙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이후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는 속도는 2배가 더 가속화되었다고 그래요. 히말라야의 만년설이나 그다음 빙하가 녹는 속도가 2000년 이후에 2배가 가속화되고, 그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는 거고, 실제 히말라야 지역의 평균 기온은 2000년대 이후에 1도 가량이 이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얼마 안 돼서 이렇게 1도가 올라갔다는 거. 근데 1도가 평균이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한 지금 같은 속도로 빙하가 녹아내린다면 2100년까지는 3분의 2가 사라질 거다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급속한 소멸과 붕괴가 녹아내림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가지고 유명한 관광지이자 뭐 세계문화의 유산인 우리가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산마르코 광장,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죠? 산마르코 광장에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나무로 된 이런 보행 통로를 따로 이렇게 그 사다리가 채가지고, 그죠? 간이 말하자면 뭐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광장에. 왜냐면 침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시로 침수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 밀물과 썰물이 조금 이제 밀물이 좀 높은 때, 파도가 좀 높을 때는 항상 이제 침수가 되는 이 광장이. 그러면서 이제 베네치아 전체가 이제 문화유산인데 그것이 침몰될 위기에 처한 거죠. 스몰될 위기에 처한 거죠. 바닷물에 완전히 가라앉을.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범람하면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해운대라든지 뭐 더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침수되고 많은 도시가 이런 것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제 이런 가상의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가진 영화들은 가서 보면 막 실감나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은 것은 아니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항상 바닷가에 가보면 수평선은 일정한 것 같고, 뭐 바닷가에 뭐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우리가 해운대나 광안리 가봐도. 그 사람들이 아직 이게 실감을 하지를 못하지만, 얼마 전에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남의 나라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 내용이 뭐였냐면, 세계 과학자 단체 중에 하나인 이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고 하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온난화와 기후 변화 연구하는 이런 단체가 얼마 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그래요. 컴퓨터로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된다면 2050년에는 우리가 그 바닷가의 도시들, 우리가 뭐 인천, 뭐 부산이나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죠. 뭐 이런 그 목포라든지 이런 뭐 하여튼 바닷가에 인근 충청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바닷가 인근의 이런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일부가 물에 잠기는, 침수를 맞고 물에 잠기는, 자,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자 단체가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의 피해 가능한 국가, 가능성이 위험한 국가다, 가능성이 있는. 이것이 2050년까지 한국인 약 40만 명의 거주지가 밀물때는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만 명이 말하자면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 예를 들면 지역별로 보면은 서해안의 남해안 도시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닷가에 연안돼 있으니까 남해안과 이 부산은, 그죠? 거기가 다 물에 잠길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인천, 김포, 그래서 부산, 군산, 목포, 이런 해안 인접 도시는 당연히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인 평택이라든지 익산 이런 데도 범람의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서울의 경우도 양천구의 목동이나 강서구의 마곡동, 구로구의 신도림동 일대가, 그리고 또 올림픽대로 같은 구간은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이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고 하는 과학자 단체 디지털 시뮬레이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나 뭐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물에 잠기는 해운대 지역의 그 침수, 부산의 그 바닷가가 침수되는, 자,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를 보면서 어이구야,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뭐 하면서 이제 그냥 영화관에서만 느끼고 말았던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도 2050년 정도까지 한국이 밀물대에 이렇게 침수될 수 있다라는 거, 바닷가들이. 그 다음에 서울도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도 물에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밀물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자 단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빙하의 소멸과 이렇게 비누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런 기후 변화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곧바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룰 내용이 이제 온실가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환경의 변화, 지구촌 온난화와 사막화, 그리고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 이런 모든 이런 앞에서 언급한 중요한 환경의 문제들이, 자연의 이런 문제들이 그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온실가스의 증가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그 여파라는 거죠. 이것이 발달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 원인은 결국은 이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 온실가스, 즉 CO2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면 온실가스로 얘기하는 것은 CO2라든가, 그 다음에 CH4라든가, 그 다음에 뭐 N2O라든가, 그지? 그 다음에 뭐 HFCS라든지 PFCS, SF6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라고 말해지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어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된다는 거죠. 이런 탄소 배출량 증가를 일어나게 하는 이런 온실가스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지만, 이런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이산화탄소지만, 이런 이산화탄소량이 배출되는 그 근원본 원인은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 그죠? 석탄, 석유, 그 다음에 가스, 그죠? 이런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쓰다 보니까 발생하는 하나의 그 사태가
이런 온실가스 증가를 가져온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처한 하나의 딜레마가 그러면 이렇게 기술의 발전을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문명의 발전은 결국 기술 발전, 산업 발달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 발달을 이런 부작용으로 낳는 공해나 자연의 오염 때문에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할 것이냐?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인류 문명의 발달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환경의 보존을 그러면은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해도 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환경의 파괴가 결국 자연의 오염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피부로 와닿을 만큼 그죠? 우리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또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낳잖아요 지금 그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물 종이 변화되고 또 소멸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낳으면서 자연이 점점 우리에게 말하자면 친숙한 공간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이제 살기 어려운 그런 사막으로 변해가는 자 이런 생명이 사라져가는 자 이런 그 숲이 사라져가는 이런 문제를 낳으니까 결국 환경의 문제를 포기할 수도 환경의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산업과 이런 기술의 발달을 포기하고 성장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또 도시화되는 이런 문명의 발달을 우리가 막을 것인가 그러면 뒤로 돌릴 것인가 우리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점점 더 도시화되고 기술 문명 발달하고 산업화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과 이런 환경의 보호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란 말이죠. 이게 그죠? 성장과 환경이라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우리가 발전과 보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조화시킬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 구조 속에 있는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이 두 요소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 우리가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이제 뭐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하나의 협약을 맺는 리우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언한 이런 1992년 리우 선언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토 의정서 1997년 또는 파리의 기후 협약 같은 2015년에 이런 조약들은 이런 협력에 대한 어떤 결의를 한 것은 인류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하자라는 하나의 정치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그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의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제재나 어떤 그 말하자면 뭐 유엔 안보리가 뭐 제재를 가한다든가 뭐 어떤 강력한 어떤 뭐 무력을 동원하는 그러면 무슨 뭐 또는 뭐 제재를 할 것인가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것을 완전히 미국도 무시한 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실효성을 거두지를 지금 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협약들이 그죠. 협약들이 이제 실효성을 거두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노력으로는 이제 사헬 그린벨트라든지 그린어스 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사막화를 막아보려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이런 노력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사헬 그린벨트 계획이나 그린어스 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이집트의 건조지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하나의 노력이고, 그다음에 사막화에 대한 이제 대책을 유엔은 사막화 방지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도 이런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을 돕는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의 이런 사막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뭐 식목일을 날 나무 심는 이런 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숲을 가꾸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됐어요. 예전보다는 그죠? 민둥산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죠. 그러나 이런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지금 상황이죠. 오늘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사막화를 막는 노력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해수면 상승을 막는 노력으로서 이제
우리가 뭐 모세 프로젝트 같은 베네치아의 그 수모를 막기 위해서, 그죠? 이탈리아에서는 모세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제 아드리아 해로부터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로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수로 입구에다가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거죠. 인공 장벽을 건설해서 바다 밑에다가 그걸 설치했다가 밀물 때가 되면 그것을 끌어당겨 올리는 것이죠. 그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던 장벽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제 막는 것이죠. 하나의 뭐 이렇게 댐처럼, 바다 위로 솟는 댐처럼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바닷물을. 그래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속도라든지 그 양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이라든지 베네치아의 이런 침수되는 지역이 좀 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이제 모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만들어지는 이제 그 이유인데,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침몰을 자꾸 침수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이지만, 어쩔 수 없는 노력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말하자면 그 해수면 상승을 막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빙하가 녹는 것을 속도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녹는 속도를 줄이고 빙하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온난화를 우리가 방지해야 되는데, 점점 더 더워지는 이 지구를 우리가 온난화로부터, 그러려면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제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기업들도 그렇고 각자, 우리 각자도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아껴 쓰는, 자, 이런 뭐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자연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바라볼 것이냐라는 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또 필요가 있다. 철학의 관점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계적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과거에 고대나 중세는 유기체적 세계관이 대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어머니 대자연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근원이라고 생각했지, 생명이 거하는 그 공간이 자연이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근대 과학혁명 이후처럼 하나의 뭐 기계, 부품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계다. 자연은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했지, 자연은. 근데 이것이 변화된 것이죠, 근대 이후에. 기계적 세계관이라는 것으로서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변화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예를 들면 근대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근대 과학혁명 시대에 이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근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경험론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 그죠? 근데 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계몽시대, 근데 계몽시대에는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쌍벽을 이루는 하차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론과 인간의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그 경험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의 입장 중에서 이제 계몽주의의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론자하고 이성론자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경험론과 이성론. 이성론으로 가장 대표적인 그 철학자는 데카르트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자의 시작은 이제 베이컨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 보통 로크, 버클리, 휴머로 이어지는 이제 경험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런 대륙 쪽에 이제 이성론 또는 합리론. 이제 이것이 근대 계몽주의를 이루는 쌍벽인데, 특히 이제 경험론에서 예를 들면 시작을 열었던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정보가 발달하면서 발전시켰을 때 이런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인데,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이냐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하나의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컨이 말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런 알과 지식이 늘어남을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의 도구가 돼서, 이것이 수단이 돼서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커진다는 거지. 그런 힘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 과학이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의미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을 하나의 우리의 정복 대상으로 보는.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건 결국 물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물리학이 대세인데 물리학은 자연을 죽은 어떤 사물로 보죠. 물질로 보죠. 그죠? 그리고 물질들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면 하나의 원자 단위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자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모습을 키웠을 때 이런 하나의 그 점적인 단위들이 쌓아 올려져 주고 하나의 부품처럼 만들어져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면 이게 하나의 기계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죠? 메카니컬한. 그래서 자연을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보는 세계관. 이게 이제 기계적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달하고 수학적인 그 방법론을 통해서 물리학이 자연과학의 기초로서 발달하면서 결국 이 물리학의 영향 하에서 이제 뭐 물리학으로부터 분자 수준의 물리학, 원자 수준의 물리학보다 좀 더 큰 분자 수준의 물리학으로 가면 그게 화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자 수준의 물리학인 그 화학은 또 생물학도 우리가 뭐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의미의 생물학은 그것이 결국은 이런 화학적인 또 물리학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있는 생명체조차도 화학적 구조를 갖고 설명하고 물리학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 자연과학의 발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하나의 죽은 기계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런 기계적 세계관을 낳은 것이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근데 우리가 고대나 중세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봤거든요. 살아있는 유기체. 유기체고 살아있는 것으로 봤지 자연이 이런 유기체들을 거대한 유기체 생태계 구조를 갖는 것이지 이렇게 죽은 물질적인 분자들이나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계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보질 않았어요. 죽은 기계적인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기계적 세계관으로의 전면 변화는 르네상스 이후 과학혁명이 일어난 근대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야. 인류 역사가 수만 년의 역사일 수도 있고 몇천 년 문명사만 하더라도 이제 몇천 년의 역사를 갖잖아요. 5천 년 정도에. 그러면 사실 기계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기계적 세계관을 갖게 된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뭐 한 1700, 1800년이 가장 활발했으니까 그 이후니까 뭐 한 500년이나 됐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가요? 예. 그 40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5천년 역사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만 이런 기계로서 이 세계를 바라봤지 그 오랜 4천 년 이상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했다는 거지. 자연을 죽은 기계가 아니라. 그렇죠? 원자와 분자 구조를 갖는 기계로 바라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용 가치로만 보는 자연을 하나의 정복의 수단,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정복을 할 수 있는 대상, 또 이용 가치로만 보고 쓰다 버리는 소비재로서 생각하는 이런 식의 사고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자연을 뭐 어머니 대자연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어떤 근원으로 생각했고 자연을 유기체로서 이해됐고 그래서 정복을 하고 자연을 뭐 우리가 이용해야 하고 쓰다 버릴 수 있는 소비재고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한 것은 얼마 몇백 년 안 된다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을 우리는 자연과 공존해 오면서 자연을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이해했죠. 그 인간도 그 하나의 일부분으로서도 이해한 것이죠. 이 자연의 생태계 안에. 그러던 것이 이제 자연을 인간 사회를 자연과는 분리시켜 파악하면서 자연은 우리가 정복하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버려도 되는 소비해가지고 버릴 수 있는 뭐 이런 말하자면 공격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하게 된 것이 오늘날 이런 기계적 세계관의 그 지배를 낳고 이 기계적 세계관의 여파가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을 소홀히 하는 중요시하지 않는 마음대로 개간하고 소비하고 정복하고 파괴시켜도 되는 뭐 이런 하나의 그 자원 하나의 우리 물건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부속품 또는 원료 자원 원재료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재료도 이게 뭐 살아있는 재료가 아니라 죽은 하나의 부품 같은 재료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자 이런 것이 그리고 착취하고 이용 가치로만 보고 정복해 나가고 착취해 나가는 이런 도구나 수단으로만 자연을 이해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이제 인류가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소비재로 이제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그죠?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만 보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근대에도 그런데 다 이런 세계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근대 이제 이런 기계적 세계관이 시작됐지만 근대에도 사실은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런 계몽주의와 대립하는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과학적 사고, 인간의 지적인 이런 능력, 지식의 발달, 지적인 능력의 발달만이 인간의 말하자면 기형아를 낳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측면의 개발도 인간의 발달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의지적인 도덕적 차원 또 정서적인 어떤 예술적 차원 이런 문화가 또 중요한 것인데 인류 문화 안에서 너무나 이 IQ 위주로 비교 계산하고 추론해 나가는 이런 너무 이지적 이런 지적 측면의 개발만을 가지고서 인간성의 개발을 이해하고 인간의 본질을 여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를 낳고 불구를 낳는다는 거죠. 문화도 그렇고 인간 자체의 경우에도 통합적인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지정의가 통합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적인 발전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낭만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낭만주의자들은 자연도 또한 인간 안에서 정서적인 측면, 의적인 측면도 중요시했지만 또한 이 세계 안에서는 인류 사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도 중요한 것이다. 자연도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은 살아있는 인간과 공존하는 하나의 체계고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아끼며 사랑해야 할 하나의 또 보존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지 소중한 자산이지 자연이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의 체계지 뭐 이렇게 쓰다 버려도 되고 마음대로 이용 가치로만 보고 정복해 나가고 파괴해도 좋은 파괴시켜도 좋은 그런 무의미하고 뭐 기계적인 그런 체계가 아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체계고 유기적인 생명의 체계다. 가치 있는 생명의 체계다. 그 자체로서도 가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로서 자연을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품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격을 붙이고 자연 자체는 어떤 가격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대로 써도 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봤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으로 생산품을 만들어내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그죠? 근데 이제 낭만주의는 유기체로서의 자연이 하나의 그 자체로서의 값어치를 갖는다고 봤죠, 사실은. 그죠?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를 갖고 우리에게 또 많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뭐 좋은 자연, 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 마음이 또 충의를 느끼고 또 음?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생명력을 같이 어, 충의를 느끼잖아요. 생명력이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으로도 인간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우리가 푸른 숲을 보면 가장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 파란 초록의 색깔이 그죠? 근데 이게 만약 사막으로 변한다면 이런 생명체들이 사라진 그 공간, 그 황폐화된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겠어요, 마음이? 삭막한 그 공간 속에서 마음도 찢어지고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생명체들이 또한. 그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하얀 이 만년설이 우리에게 주는 또 신선함이 얼마나 있어요. 그죠? 차갑지만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맑게 해주고, 그죠? 호수와 같이 맑은, 이런 빙하의 물들, 빙하가 녹아내린 물들을 보면 또 빙하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우리 마음이 충의를 느끼잖아요. 거기서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뜨겁게 사랑했죠. 근데 우리가 계몽주의자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이용하려고만 들었죠. 그리고 파괴하고 쓰다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대했죠. 혹독하게 대했죠.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게 착취했죠. 자연을, 계몽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낳은, 이제 계몽주의가 낳은 계기적 세계관을 오늘날 낭만주의자들의 이런 어떤, 가슴으로 자연을 느끼는, 머리로만 차갑게 이용 가치로만 대하고 수학적 방법론과 물리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그 물리 법칙에 따라서 자연을 가공하고 생산해내 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소비재로 보는 이런 기계적 세계관 대신에 자연 자체도 하나의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하나의 생명의 보고고 어떤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우리가 공존해야 할 하나의 체계다라는 어떤 이런 문화 의식으로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세계관이. 그래서 자연은 인류와 공동 운명으로 연결된 하나의 살아있는 체계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하게 물려줘야 할 유산으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초록의 숲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죠?
기후도 우리가 환경 오염도 이것이 정화시켜주고, 그죠? 숲이 피톤치드를 우리에게 생산해주고, 우리가 생명력에도 많은 보탬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연장에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이 갖고 있는 소중함을 이제 느끼게 해준 게 어떤 유기체적 세계관인데, 기획 세계관에서 우리가 이런 유기체적 세계관의 변화를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날 과학기술도 단순히 지배 정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공존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도구로서 과학기술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우리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지난 3부에서 다룬 것이 그것이죠. 나와 우리라는 우리의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나뿐만 아니라 2부에서 다뤘던 디지털 시대와 나뿐만 아니라 3부에서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제목 하에서 이게 나의 소중함과 우리의 소중함을 얘기했다면, 이 4부에서는 생태계 전체, 자연과 이 생태계 환경, 이 세계 전체가 소중하다라는, 지구촌 전체가 소중하다라는, 그죠? 자, 이런 관점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어떤 외교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리우 선언, 교토의정서, 파리 협약, 이런 협력을 구하는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제적 협력과 또 이런 세계관의 변화와 발맞춰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의 실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드림캐쳐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작품, 아포칼립시즈 두 번째 작품인 비전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follow us,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습관을 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개인 각자가 쓰레기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또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석유, 석탄, 가스 대치 다른 연료 사용을 한번 모색해보는, 기술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인 어떤 과학기술의 개발도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어떤 에너지를 또 개발했을 수가 있을까, 그죠? 물론 태양 에너지나 무슨 수력 발전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이것만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력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이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말하자면 단위 안에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원자력이다 보니까, 자연을 그냥 석유를 떼고 석탄을 떼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갖는 어떤 기술일 수는 있겠죠, 원자력도.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왜냐하면 원자력 사용할 때 석유나 가스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것이 오늘날 온실가스를 낳고 오늘날 환경오염, 기후온난화를 만들어낸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CO2 배출. 근데 CO2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원자력은. 그래서 원자력도 잘 이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다뤄야 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개관을 했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아까 얘기했던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가 드림캐쳐가 비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follow us, 앞서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생활 속 실천부터 시작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환경을 오염된 이런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존해 나가는 노력을, 세계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실천 속 실천까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죠?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규제를 해 나가고,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세계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 속 실천으로까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네, 이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드림캐쳐의 노래가 갖고 있었던 가사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마이클 잭슨의 1992년도 노래죠, 작품인 힐 더 월드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드림캐쳐의 아포칼립스 시리즈 트릴로지 3부작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작품, 2023년에 나온 봉보야지라는 노래를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 love you이 나오네요. 자연을 사랑하자는 거죠, 우리가. 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연, 이 소중한 생태계를, 생명의 보고인 이 자연, 이 생태계 환경을, 자연과의 공존, 자연과 공존하는 이런, 인류의 여정, 이 여행의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자는 거죠. 여정이라는 게 여행의 과정이죠. 여행의 과정. 네, 과거에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착취했다는 거죠. 개몽시대의 그 기계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나 인간도 유기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을 갖는 거죠, 자연과. 살아있는. 인간의 세포는 유기체고, 과거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착취하고 하나의 도구로서만 여기고 하나의 우리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이용 가치로만 여기고 수단으로 이용만 하고 쓰다가 버렸다는 거죠. 착취를 하고 자연을. 그러나 그런 기계적인 이런 세계관으로서 벗어나서 조그마한 버릇, 하나의 정복의 대상, 이용의 수단으로만 보는 이런 세계관으로서 하나의 우리가 함께 공존해 나가는 하나의 체계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체제로 이해하는 이런 세계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공존의,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과 공존하는 이런 여행을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미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로의 여행 과정. 이것이 봉보야지인 거죠. 행복한 여행이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네, 우리가 이제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그죠?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그 다음에 드림캐쳐의 봉보야지. 그래서 1992년 그리고 2023년에 나왔던 두 노래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오늘날은 이제 이런 죽은 기계적 자연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연을 이용 가치로만 보고 정복의 도구로만, 수단으로만 보는, 자, 이런 태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의 체계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동 운명체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미래의 소중한 유산으로, 미래 또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후대를 위해서도 자연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 전체가, 자연, 살아있는 자연이 이 생태계 전체가 소중하다라는 이런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의 노래들이었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노래였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